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서울 면적의 80%를 태운 영남 지역 산불의 주불이 9일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어 당국이 잔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만에 주불이 꺼진 겁니까? 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1시쯤 경남 지역의 산불이 완전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불 발생 213시간 34분 만으로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입니다. 주불이 모두 잡히긴 했지만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영남 지역은 오늘부터 건조한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남도 등 지자체에서는 재발화를 막으려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헬기 40대, 진화차 79대 등을 현장에 유지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잔불 진화 작업에만 일주일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남 산불은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인데요. 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5명의 다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총 4만 8천여 헥타르로 여의도의 165배, 서울시의 80%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며 이재민은 5,581명에 달합니다. 이재민은 현재 대피소에 설치한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호텔과 리조트, 기업 연수원 등을 임시 주거시설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 주민 27만여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구체적인 피해 규모 조사에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불 피해 지역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검게 그을린 산림과 주택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피해 지역 상황은 더 참혹한 지경입니다. 피해 주민은 평생 가꾼 집이 숫덩이로 변한 걸 보면서 망연자실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피해 복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 이마오 인근. 병풍처럼 호수를 둘러싼 산들의 나무가 모두 검은 수치로 변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꽃 하나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 중턱의 선산 묘소들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돌로 된 비석과 제단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후손들이 대리석에 새긴 비문도 이렇게 산불의 열기로 다 떨어졌습니다. 산 아래 사슴 농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축사 건물은 물론 농기계까지 산불의 열기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사슴 50마리 가운데 20마리 넘게 죽었고 살아남은 것들도 화상을 입는 등 온전하지 않습니다. 낙각이 되고 뿌리 지금 10cm, 20cm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당해가지고 몇 년 농사가 한순간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장 옆 마을. 집들이 폭격을 맞은 듯 지붕이 아예 폭삭 주저앉거나 벽과 창문이 무너졌습니다. 이곳부터 청송에 인접한 길안면까지 20km 구간에 있는 마을들이 대다수 비슷한 모습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사과창고, 우체국까지 전쟁터가 된 것처럼 폐허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뭘 왜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상 진짜 현장에 가보면 진짜 눈물밖에 안 나요. 진짜 가슴 아프고 속 상하고 한 나무 가정에 석가래가 하나하나 뛰어내릴 때마다 진짜 눈물 나고 그냥 가슴 아팠어요. 서울시 면적의 80%가 불에 탄 역대 최악의 이번 산불. 당국이 피해 조사를 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여야는 오늘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본격 논의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 합의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앞서 최상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산불 대응과 통상 리스크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 필수적인 분야에만 추경 편성을 집중했다며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대형 산불에 따른 향후 대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남 지역 산불 주불이 모두 진화는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불이 꺼지기까지 13시간이라는 예. 긴 시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지속적인 산불이고요. 그렇게 지속적인 산불이 일어날 만한 충분한 어떤 자연적인 조건과 우리 사람들의 대책이죠. 예. 그런 것들이 미리 좀 대비 못했던 그런 점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주불은 이제 모두 진화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는 잔불이 숨어 있다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서는 그 대원분들이나 소방대원분들 그 잔불 정리에 네. 모든 총력을 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불이 난 지역 주민들은요, 살던 집을 비롯해서 이 농작물과 일자리 등 많은 것을 잃게 됐는데 이 산불로 인한 피해 보상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 이재민에 대한 그 긴급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무엇보다 좀 긴급한 게 뭐냐면 네. 주거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분들이 지금 최소한의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그렇죠.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그 따뜻한 그런 기부 행위 이런 것들도 요구되는 그런 간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피해 지원이 되게 규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산불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네. 초기 진화가 잘 안 된 이유로 이제 소방 임도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임도가 부족한 거, 뭐 대형 헬기 부족 등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는데 현재 실제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특히 임도에 교수님께서는?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있는데요. 임도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어떤 우리가 살림을 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통로가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번과 같이 이런 큰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아주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험악한 산지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네. 신속하게 어떤 장비의 지원, 소방용소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인력에 의해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가 있다라면 신속하게 차량이 다량의 물을 소방차겠죠. 예. 다량의 물을 그 화점까지 도달해서 거기서 적극적인 그 화재 진압 활동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임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임도가 그런 기능만 하는 네.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불을 잘라주는 그런 방어선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선진 A국에 비해서 심지어 3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살림이 대부분 사유림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소유주분들이 그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땅 옆에 도로가 나면 굉장히 지가가 상승하고 좋아하지만 임도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네. 그냥 방치해서는 이게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도할 건 지도하고 야단칠 건 야단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림도 똑같습니다. 그냥 산이 자연 그 예. 차원이라고 그냥 놔두는 것은 그거는 방치지 우리가 살림을 제대로 육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부입니다만, 예. 그 임도를 낸다라고 하면 이게 산림 파괴다, 자연 파괴다 그래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그 부적절한 이런 주장이나 행동은 이번 기회를 들어서 반드시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산을 대할 때 네. 산의 주인도 민간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인 비중이 우리나라 특히 많고요. 예.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민간인이 다수의 그 인이 예. 소규모의 땅을 그 살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또 임도를 그렇죠. 내는데 그 동의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알기에는 한번 추진하다가도 소수의 한두 분이 반대를 해서 그 임도를 제대로 못 내고 예. 이러한 그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산불 예방을 위한 어떤 국가 차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 이번 산불 피해가 컸던 요인 중에 해당 지역의 수종 그러니까 침엽수, 소나무 같은 것들이 이번 산불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침엽수림이 네. 36.9% 정도 되고요. 화렵수는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이 침엽수라고 하는 것이 불이 붙으면 일반 나무와는 다르게 훨씬 더 강한 약 1.5배 이상의 화력, 그다음에 지속 시간도 2배 이상 되고 흔히 송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백두다간을 비롯해서 뭐 서해안, 동해안 가릴 거 없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화재를 오래 지속되게 하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또 없앨 수도 없는 노릇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아닌 거죠. 예. 예, 그렇게 일괄적으로 왜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도 네. 많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나라 그 어떤 정서적으로 네. 대한민국 하면 소나무라고 하는 정서를 빼놓을 예. 수가 없는데요.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인도도 내고 체계적인 대응책도 마련을 해서 그 위험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화재에 약하다고 해서 없앤다? 이거는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화력수를 좀 이렇게 같이 섞는 네, 방안도 좀 그렇습니다. 나아지고 장시간의 어떤 네. 플랜을 가지고 좀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일부는 화력수 네. 이게 좀 방어막을 구축하기 좋게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많은 어떤 노력이나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네, 네. 이번 산불이 실화로 알려지면서 이제 성목의 50대 남성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해서 단순히 실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이요. 관련법에 의해서 형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소방법에도 이런 실화에 대한 처벌 네. 규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 가장 높이 내는 게 야, 네. 이렇게 귀중한 산림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니 우리가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그 벌칙을 좀 무겁게 하자라는 그 주장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저 역시도 그거에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뭐 처벌 규정을 높인다고 하면 어느 수준까지도 높여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뭐 그 내용에 따라서 뭐 3년, 뭐 5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세분해서 그 피해에 따라서 그 실화범의 그 어떤 실수의 도에 따라서 또 그 실수로 불을 냈다 하더라도 불을 내고 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 그 방어 행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봄철 산불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또 연례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기상 이후도 이상기후 현상도 여기에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로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거든요. 우리 예. 역사 이래 근래에 이렇게 큰 산불 재난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번 그 큰 그 경북 산불 화재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대응 체계라든지 인도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올려놓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발의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실제로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초선 의원들과 김어준 씨를 내란 선동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은 다음 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이란 여권 공세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이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한 뒤 내일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걸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동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체규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민주당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마 후보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 개시한다는 발상도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들, 김어준 씨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오늘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결국 3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달엔 8인 체제인 헌재에 중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오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며 6인 체제가 되는 건데요. 그때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윤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합니다.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이례적으로 평의에만 한 달 넘는 시간을 쏟고 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면 인용 결정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결정이 지연되는 건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4월 18일까지 결론을 내려면 일부가 의견을 바꿔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관들마다 법리적 기준이 확고해 상대방 의견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판은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헌재가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4일 전에 선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선고설이 결국 현실화가 됐는데 주요 일정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상 이번 주도 매일매일이 고비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쯤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회동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추경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4월 본회의 일정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법사위에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안을 야당 주도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못 박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4월 2일에는요. 지금 탄핵 정국에 좀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4.2 부산교육감 등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주 후반이 좀 변수인데요. 이 3일에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때 좀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능한 날로 거론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정들을 보면 민주당이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네. 초강수를 두는 배경이 뭡니까?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헌재 압박에만 총 공세를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 탄핵 인용 정족수 6명 확보를 위해서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을 국정 마비 시도로 보고 이 대표를 포함해 의원 70여 명을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로 오늘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의 강수를 거듭하는 배경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아져서 민주당이 이렇게 좀 조바심을 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예, 이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5대3 구조로 탄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비상에 걸렸다. 이게 여권의 그동안의 해석이었는데요. 지금 단순히 여권 해석으로만 선 긋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취재 결과 사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은혁 미임명 문제로 권한쟁의 심판을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마재판관 후보자의 임시 재판관 지위를 정하는 이 가처분 신청도 같이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헌재는 어떤 사건보다 먼저 이 지난 2월에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을 만장일치로 임명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실제로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 이제 헌재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마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이 헌재는 변론을 재개하고 마재판관이 공판 절차,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공판 절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헌재 평의는 그동안 의견이 갈리면요 다수결로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사건,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 시기, 판결 여부 등 다 예외 없이 다수결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진행 방식도 보면 매일 평의를 열고 오전에 각자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오후에는 평의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평의 자체가 잘 열리지 않거나 굉장히 짧게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재판관 임명으로 구인 체제가 되면 결정적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점도 좀 궁금한데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내일로 콕 집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재판관 퇴임 시기를 좀 비교해 보면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서 마은혁 미임명을 이유로 이 한대행 재탄핵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한대행이 다음 주쯤에 마 후보자 임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최대한 짧게 한두 번의 변론 재개, 이 평의 추가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시기와 맞물려서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은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위헌 소지 아니면 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남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재 얘기를 들어보면 4월 18일 이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인식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 후보자를 내일이라도 임명을 해야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 우주항공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습니다. 당시 연구개발 총괄 자리에 한국계 미국인 전문가 2명을 채용해 기대를 모았는데 이들이 미국 정부의 활동 내용 일부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한국우주항공청은 지난해 5월 첫 출범하며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씨를 임명했습니다. 하나만 만들면 정부에서 만들지만 몇 개를 만들게 되면 그는 산업체로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8월에는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항공혁신본부장에 김현대 씨를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활동 내역을 최근 미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 본부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 관계자를 접촉해 협업을 논의한 것과 나사 연구원들과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내역 등을 보고했습니다. 김 부문장도 자신의 급여를 포함해 미국 보잉사 기술자 등 인사와 소통한 내용 등 10여 건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1938년 제정된 미국의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에 따른 것인데 보고 내용이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우리 우주항공청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괄 책임자의 접촉 인사 등 면면을 분석하면 우주항공청 관심사와 한미 협력 내용 등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8월 한 언론에 기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국의 자료 제출 전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충돌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하민경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독수 총리가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행정부 기능을 완전 마비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이것이야말로 국가 전복이고 내란인 것입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 발언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쌍탄핵, 나아가서 줄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직무유기 고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지금 몰아치는 듯한 인상인데 이것이 이미 한 번 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이 선의로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쟁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과정에서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위법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탄핵할 만하지 않다라고 예. 선고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직무정지를 유도한다라고 뿐 저희가 해석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직무정지 기간에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직무정지 기간에 뭘 도모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법령들, 재판관의 임기를 반헌법적으로 연장하겠다, 이런 법안.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무회의까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보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모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심지어 이걸 기능을 마비시켜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대놓고 국민께 협박한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저렇게 진행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저런 식의 단초라도 제공하고 조금이라도 진행한다면 저런 국민적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정말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모든 카드를 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이 멈춰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또 행간에서는 4월 18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돼버리면 탄핵 심판은 멈춰버립니다. 그럼 남은 임기는 사실상 한덕수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선고 결과를 보면 김복형 재판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즉시 임명하라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기준은 12월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3월 말이고 4월까지 다 돼갑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김복형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상당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일주일 전에 났던 선고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 다수가 그럼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진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쵸.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게 중대한 위반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회에서 넘어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달, 100일이 다 돼가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 역시 위헌 위법은 맞았다라고 판단하는 재판관들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내일로 콕 집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로 집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예측한 바와 같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저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국민적 관심사인 헌법 소환 사건이 재판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선고를 못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예. 오로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세간에 알려지니까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5대 3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상당히 탄핵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구원투수로 투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헌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고 있는 건데, 마은혁 재판관을 저렇게 미리 임명할 거였으면 국회가 지난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도
6인 체제를 그대로 방치했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런 오해를 무릅쓰고서도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현안이 뭐냐? 현안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고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가 이제 그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까지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게 파면 선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뭐냐면 그때 전제가 이거였어요. 한덕수 총리가 단언적으로 확실하게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걸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간이 얼마 진행되는지는 전혀 변수가 아니다, 앞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줄탄핵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속히 고발하십시오.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일단 내란 선동죄에 해당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이제 국가의 내부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나와서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반대하는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참 황당무계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쓰겠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따지지 않고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또 아까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봤듯이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보면 이거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이 시나리오가 찌라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국민들 모두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란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를 다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들을 다 줄탄핵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산불 같은 경우 지금 재난 상황이고요. 또 외교, 안보 정말 하나도 저희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줄탄핵을 시키겠다? 이 부분은 분명히 내란 선동죄 그리고 내란 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실행을 한다면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형법상 내란죄는요.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고 폭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국헌문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에 의해서 국가 기능을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건데 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특히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란 거를 너무 쉽게 쓰시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폭동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행위, 이것은 이미 그 5.17 쿠데타 세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폭동의 의미에 대해서 확정해 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될 수 있고 그건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무위원의 탄핵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처벌 목적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고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죄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이게 실제 국민의힘도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 발생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고도 했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줄탄핵이 결국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시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사실은 이제 조직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초선의원들 70명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선동을 했던 그 내부에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김효준 씨가 저런 말을 하고 물론 서로 간에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근데 그다음에 그 당의 또 대표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말리지 않는 한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보시면 묵인방조도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압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 폭동이 부분은 협박과 그 협박의 광의 개념이에요. 폭행 협박이. 그러면 당신 탄핵할 거야. 또는 당신 직무집행 정지시킬 거야. 이거 다 협박입니다. 그래서 광의로 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물론 그것이 엄밀하게 법률적 포섭이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검토는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고죄로 고발할 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엄중하게 비칠 수 있구나라고 보고 진정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듯이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인정하겠어요. 예.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위해서 탄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번 더 처음에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확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확인이 됐는데 또 직무집행 정지를 해서 탄핵을 쓰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송치훈 부의장님, 예.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예. 지금 이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을 퇴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성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헌성 여부는 검토를 해보고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가 만약에 특정 사정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만 뭐 연임 임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4월 18일이 넘어가게 될 경우 6인 체제로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게 민주당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대비책 차원에서 이런 법안도 발의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거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충분히 위헌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제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인 체제가 되면 이제 헌법재판이 멈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멈추진 않을 것 같고 이미 헌재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가처분 사건에서 6인으로도 심리 결정을 한 사례가 있고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만약에 퇴임을 해서 6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심리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임명해서 새로운 재판관이 투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변론 재개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변론 갱신을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까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저희가 갱신이라는 절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지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평의 시간도 조금 짧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5대3으로 나뉘어서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쟁점별로 뭐 쟁점을 확인 절차 다 끝났을 것 같고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토론하는 절차가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 토론의 의미는 이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내 주장을 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럴 만한 이제 그 절차는 다 거친 것 같고 교착 상태를 더 이상은 숙고 시간으로 가는 거죠. 이 교착 상태에 대해서 각 재판관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사실관계이든 아니면 법리든 그다음에 뭐 소송 요건이든 어쨌든 쟁점에 대한 각 재판관의 입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상의 평결이 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의 과정에서 서로 간에 논박을 하다 보면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라고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상태에서 지금 뭔가에 관해서 숙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4월 18일 이전에 재판관들께서 이건 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뭔가 마음속의 데드라인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 기한적 데드라인. 그렇다면 뭐 4월 18일 이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5대3 관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평의 시간이 짧아진 게 결국 이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평의 내용은 뭐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다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4월까지 이 선고가 지연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 실제 내부에서 5대3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4월 18일을 기점으로 하는
단순한 어떤 의도적 지연이 있든지 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고요. 당초에 예상했던 처럼 이건 법리상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늦어지더라도 8인이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는 이미 예상이 좀 어긋나 있는 것 같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평의가 짧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미 더 이상 좁혀질 수 없는 의견 차이를 계속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평의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편 있는가 하면 예. 또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탄이나 쟁점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평결과 이 선고문을 위한 정리, 그렇다면 시간이 짧을 수도 있는 거죠. 여전히 이번 주 내일까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볼 건데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선고 일정을 잡거나 아니면 내주 중,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선고한다는 어떤 예정을 분명히 밝혀준다고 하면 예. 그것이 지금까지 검토된 법리, 이것을 기각이나 각하 의견으로 결론 낼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가운데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가 4월까지 넘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당초 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정치권과 법 쪽의 예상들이 지금 번번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은데 이 관측도 좀 깨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이후에 할 것으로도 보십니까? 저는 이전에도 빨라야 3월 말 아니면 예. 4월 달에 이제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4월 18일 전에는 이제 선고를 내리려고 재판관들이 다 이제 더 열심히 이제 심사숙고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제 각하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한덕수 그 국무총리의 이제 탄핵 심판 선고 때 보면 의결 정족수뿐만 아니라 이제 탄핵 소추에서 그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탄핵 소추의 80% 이상의 내란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내용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각하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인용이 되려면 6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평의가, 그러니까 결론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지진 사상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10,000명에 달할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데 국제사회 구조대가 속속 현장에 도착해 매몰자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무너진 병원에서 노인 환자가 40시간 만에 구조됩니다. 끝도 없는 잔해더미를 맨손으로 치우다 울고 맙니다. 아들은 겨우 손만 보이는 어머니를 붙잡고 흐느낍니다. 규모 7.7 강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가공할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지진 이튿날인 29일 기준 1,600명 넘게 숨지는 등 사상자 수가 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과 가까운 제2의 도시 만달레이는 초토화됐고 수도 네피도 일대도 전기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Everything is like gone and people are still trapped and the casualties and everything is still counting.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가늠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The force that a quake like this releases is about 334 atomic bombs. So it is devastation beyond what any of us can usually imagine. 미얀마 군정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각국 구조대와 의료진이 속속 피해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도 미얀마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 우리 돈 약 1,669억 원 규모의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얀마 군정은 반군을 공습해 최소 7명이 숨져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난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지진 관련 상황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미얀마 강진으로 원자폭탄 334개에 맞먹는 힘이 방출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비유도 정확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진동을 사람이 느끼는 건가요? 이 7.7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겪어본 지진으로 따지자면은 경주 지진이 규모가 5.8이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해서도 한 15배 정도 크고요. 2010년도에 IT 지진이 한 30만 명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때 규모가 7.0이었습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이상 굉장히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지진에 발생하면서 지표에서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내진 성능이 우리나라는 0.3G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의 30%까지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지진동이 지표에 일어났고 굉장히 큰 피해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네. 지금 외신에서는요, 미얀마가 4개 이상의 지각판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지진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예. 그 동쪽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번 지진을 일으킨 사가인 단층입니다. 이 사가인 단층은 연장 길이만 해서도 한 1200km가 넘는 긴 단층인데요. 예. 이 중 일부 구간인 250km 구간이 부서지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해 1월 일본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번에 미얀마 지진의 규모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토 반도 지진의 희생자는 당시에 570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긴 한데 이번에 미얀마 지진은 1,600여 명이 넘었어요. 아예 1,600여 명의 사망자가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고 더 많아질 거다. 그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왜 그렇게 커진 건가요? 네, 노토반도 지진은 규모가 7.6이었고요. 예. 이번 지진은 규모가 7.7인데 그래서 규모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노토반도 같은 경우에는 시골 마을이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또 지진이 발생이 주로 많이 하는 일본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내진 성능이 잘 된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미얀마 지역에서는 비교적 이제 내진 성능이 비교적 얕고 또 이 발생한 지역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피해가 이제 크게 연결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만달레이 인근에서는 규모 5.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 추가 지진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규모 7.7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단층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단층의 일부 구간만 부서진 상태고요. 그래서 단층의 끝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이 여진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규모 7.0까지도 여진으로 발생 가능하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진은요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본진에 비해서. 네, 기본적으로 단층의 크기와 쌓여있는 응력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1200km나 되는 긴 단층이 응력이 꾸준히 쌓이고 있었던 형편이거든요. 그중에 일부 구간만 부서졌고 나머지 구간에는 유사한 능력이 여전히 쌓여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진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 부서지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진 규모와 이런 본진의 크기를 보면 수년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여진이 멈출 거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1,000km 이상, 100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태국 방콕까지 큰 피해를 입었어요. 뭐 중국에서 시공사하는 그 건물이 건축적인 건물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1000여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물론 시공 자체가 잘못된 건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고층 건물이 붕괴되는 일은 사실 비단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저주파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하고요. 이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를 전파하더라도 많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층 건물일수록 저주파 에너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건물이 클수록 공명 주파수가 낮아지면서 지진과 어울려서 굉장히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태국
에서도 예. 이제 그 큰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고 다른 고층 건물이 이제 연결 다리가 무너지는 등 여러 특징들이 보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저주파 에너지가 얼만큼 강력한지 먼 거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인근에서 네. 발생하는 큰 지진에 의해서도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번 미얀마 지진으로 어느 나라든 피해가 정말 없어야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 지진 피해가 미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규모 7.7이고 우리나라까지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여파를 미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일본 열도 인근에서 네. 발생한 지진이 보다 더 영향을 미치기 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일본 지진에 보다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결국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진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네, 지진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거나 우리나라 역사 지진을 보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규모 한 7.0까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IT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30만 명의 사망이 발생했듯이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반도 인근에서 큰 지진 피해를 일으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내진 성능을 충분히 강화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지진에 대해서 대피 훈련 등을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 지질 조사국으로 인하면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도 10,000명 이상 있을 네. 가능성이 70%가 넘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의 도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얀마의 지질 환경에 의하면 어떤 구조 활동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현장은 아마도 보지도 않았지만 인프라가 모두 다 파괴됐을 겁니다. 네. 예. 수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인명 구조라든가 생피풀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경북 청송에서 한 식당 주인이 까맣게 타버린 식당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의 주불이 어제 모두 진화됐습니다. 산불이 남긴 상처가 참 가슴 아팠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 기자들이 담았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식당만큼 주인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집을 본 주민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당 뒤편에 심어놓은 약재도 화마에 모두 타버렸는데요.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추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서 빨리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불로 엄청난 살림도 소실이 됐죠. 네, 이번 산불로 약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됐는데 서울 면적의 80% 수준입니다. 드론을 띄워 경북 안동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산과 들판의 나무가 모두 검은색으로 변해버렸는데요. 잿빛으로 변한 숲에 다시 나무가 자라고 외형을 되찾기까지는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작은 실수가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아침까지는 1.3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14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영남 지방에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도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까지 충남과 전북 서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14도, 대전과 대구 15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